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차가운 화장터 로비에 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35 강호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두 팔로 꼭 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고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버지가 이제는 이 작은 함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한 번만 욕심 좀 내보겠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사흘 전 강호의 아버지 강만수 씨는 68배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을 쌓아온 치매가 마침내 그의 몸을 완전히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아버지의 임종을 단칸방에서 홀로 지켜보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킬 형편이 되지 않아 그는 오래전부터 집에서 직접 아버지를 돌봐왔습니다.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에 넣어드리고 등을 두드려 재워드리는 일이 그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효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호 자신은 그 말이 늘 무거웠습니다. 효자라는 말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남긴 유언, 엄마 대신 아버지 잘 모시라는 그 말 한마디가 25년 동안 그의 등을 떠밀어 왔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은 날 밤 강호는 싸늘해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흘릴 눈물은 이미 다 흘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생만 하시다 가셨구나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통장 잔고는 3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생활비조차 이웃에게 얻어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강호는 장의사에게 가장 싼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장의사는 불쌍하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관도 없이 수의만 입혀서 화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빈소도 차리지 않고 조문객도 받지 않는 그런 장례였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의를 고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가장 싼 것은 천 소재가 얇아 아버지의 살같이 비쳐 보일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골랐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화장터에는 강호 혼자였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연이 끊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호의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부터 다들 등을 돌렸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조카도 모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장로에 불이 꺼지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직원이 작은 유골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호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직원은 다음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낙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데 가장 저렴한 자리가 5년 기준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눈치를 살피다가 결정되시면 연락달라며 서류를 건네고 자리를 떴습니다. 300만 원. 그 돈이면 아버지의 약값 석 달치였습니다. 강호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강호는 유골함을 안고 화장터 로비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디에 모셔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는 납골당 한 칸의 하루 이용료도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유골함의 뚜껑을 어루만지며 강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평생 좁은 방에서만 사셨잖아요. 일하러 나가시면 좁은 공사판, 돌아오시면 좁은 단칸방. 한 번도 탁 트인 데서 편히 쉬신 적이 없잖아요.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어서도 좁은 함 안에 갇혀 계시게 할 순 없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죽으면 바람 잘 통하는 데서 쉬고 싶다고. 산 같은 데서 바람이나 쐬고 싶다고. 강호의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동네 뒷산에 데리고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키가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버지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강호야, 여기 바람 좋다. 아버지 죽으면 이런 데 묻어다오. 비싼 묘자리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바람 부는 데면 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유골함을 안고 있는 이 순간 그 25년 전의 말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화장터를 나서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강호는 유골함이 젖을까봐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그것을 감쌌습니다. 비가 셔츠를 적셔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강호는 생각했습니다. 뒷산은 누구의 땅인지 모르지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느티나무 밑이라면 아무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조용히 가서 묻어드리면 아버지는 그토록 원하시던 바람 부는 곳에서 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불법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습니까? 평생 법을 어긴 적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밀리고 다 내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아버지가 쉴 수 있는 땅 한 평도 주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편히 모셔드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동네로 돌아오니 해가 거의 져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강호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앞만 향해 있었습니다. 집 근처 철물점에 들러 작은 삽을 하나 샀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을 거의 다 털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비가 오는데 삽은 왜 사냐고 물었지만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삽을 받아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앉아 유골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강호는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지면 모시러 갈게요. 그 느티나무 기억하시죠? 거기 바람 좋았잖아요. 아버지가 좋아하셨잖아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에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강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기침하시던 소리, 식은 국에 밥을 말아드릴 때 그래도 맛있다고 하시던 목소리, 치매가 오기 전 고맙다 아들아 라고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그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강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삽을 어깨에 맸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니 비가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동네 뒷산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산길이었습니다. 미끄러운 흙길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가면서 강호는 이 길을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강호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넘어질라 하시면서 지금은 강호가 아버지를 품에 안고 걷고 있었습니다. 역할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늘기 신발 밑에서 철퍽거렸습니다. 그래도 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기억 속 그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키 큰 느티나무. 가지가 넓게 퍼져 비를 조금이나마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나무 아래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기억하시죠? 강호의 목소리가 비소리에 묻혔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호는 유골함을 나무 밑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삽을 들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질퍽했습니다. 삼날이 들어갈 때마다 진흙물이 튀어올랐습니다. 강호의 옷은 금세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바닥이 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삽, 또 한 삽. 비가 그의 등을 때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강호는 계속 삽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무릎 정도 깊이의 구덩이가 파였을 때 강호는 삽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도 불고 하늘도 보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던 곳이에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짓이야? 강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호의 얼굴을 사정없이 비추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니 등산복 차림의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70 중반쯤 되어 보였고 구부정한 자세와 달리 눈빛만큼은 매서웠습니다. 노인이 다시 한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젊은 것이 남의 땅에다 대체 뭘 묻으려고 그래. 강호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잡힌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아버지를 묻으려던 것이 이렇게 허망하게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머리로는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유골함을 들고 뛰면 이 노인은 쫓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것으로 보아 무릎이 좋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친다 한들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산이 아니면 아버지를 모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좁은 납골당함에 아버지를 가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쾅쾅 내리치며 다가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땅에 파인 구덩이를 비추었고 그 옆에 노인 유골함도 드러났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경악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이게 유골함이잖아. 자네 시신을 불법으로 매장하려는 건가? 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인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나 알고 이러는 건가? 여기는 내 선산이야. 내 땅이라고. 그 말에 강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사유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선산이라는 말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조상이 묻혀 있는 땅에 아버지를 몰래 묻으려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노인이 점점 더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참, 공업묘지에 자리 없으면 납골 땅이라도 알아볼 것이지. 왜 남의 땅에 와서 이런 짓이야? 당장 신고해버린다. 신고. 그 말이 강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신고를 당하면 아버지의 유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공서에 압수당하는 것입니까? 그것만은 안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강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질퍽한 진흙 위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르신,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노인이 화들짝 놀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노인의 바지를 붙잡은 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요. 돈이 없어서, 납골 땅에 모실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말이라기보다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강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강호의 손이 드러났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거칠게 갈라진 손가락 마디, 삽질로 긁힌 상처에서 피가 비에 씻겨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강호의 발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신발 밑창이 다 닳아서 뒤꿈치가 훤히 보였습니다. 양말도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제야 강호가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몰려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호는 무릎을 꿇은 채 계속해서 사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셨어요. 10년을 저 혼자 돌봤어요. 약값이랑 기저귀값 대느라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어요. 일용직 뛰면서 간신히 버텼는데 그것도 다 빚이 됐어요. 말이 점점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비도 없어서 관도 못 썼어요. 가장 싼 수에 하나 입혀드리고 바로 화장했어요. 그런데 납골 땅 비용이 300만 원이래요. 저한테 그 돈이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산은 최 회장 자신의 선산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묻혀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세 자녀 중 누구 하나 이곳에 성묘를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부모 기일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산 분배 이야기만 나오면 앞다투어 달려올 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첫마디가 아버지 건강 걱정이 아니라 선산 땅을 팔 생각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이 들어오면 시세가 오를 텐데 미리 처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 회장은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조상 묘가 있는 이 땅도 팔아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효도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남의 땅이라도 아버지를 모시려고 무릎 꿇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채로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유골함은 품에서 놓지 않는 젊은이가. 강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잦아들어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죽으면 바람 부는 데서 쉬고 싶다고. 좁은 데 갇혀 있기 싫다고.
저는 그 말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강호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좁은 방에서만 사셨어요. 좁은 공사판에서 허리 굽혀 일하시고 좁은 단칸방에서 저랑 살으셨어요. 한 번도 탁 트인 데서 편하게 쉬신 적이 없어요. 강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죽어서까지 좁은 함 안에 가두고 싶지 않아요. 제발 이 나무 밑에만 묵게 해주세요. 돈 생기면 다른 데로 모시러 올게요. 그때까지만요.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까의 호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곱씹는 듯 낮고 무거운 어조였습니다. 친척들은 뭐하고?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모든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연락해도 안 받아요. 강호는 며칠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그래도 피부치에게는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오래전에 끊긴 친척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작은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10년 동안 병간호하느라 뭐 모아둔 게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뭘 한 거냐며 한심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장례비를 보태달라는 부탁에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자기도 사정이 있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고모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고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모는 강호의 번호를 차단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졌을 때부터였습니다. 사촌형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촌형은 그래도 예전에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촌형의 반응은 더 씁쓸했습니다. 조의금 10만 원을 보내줄 테니 그걸로 해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 10만 원도 오지 않았습니다. 피부치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외면과 냉대뿐이었습니다. 강호는 세상에 혼자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강호의 침묵 속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읽어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비 내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떻게 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뒷모습이 빗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노인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러 간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눈 감아주겠다는 것입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흙탕물 속에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전에 떠난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럴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엄마 대신 아버지 잘 모시라는 유언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빗소리 사이로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노인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나타났을 때 강호는 여전히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껴안은 채
빗물에 젖어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아까와 달리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강호를 내려다보다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닐에 쌓인 작은 봉투였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강호 앞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젖은 땅 위에 떨어져 찰박 소리를 냈습니다. 강호가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함이 들어있어. 내일 거기로 찾아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의 설명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뒷모습이 비에 젖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강호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기니 안에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전등도 없이 어둠 속에서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더듬어 보니 두꺼운 고급 종이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경찰에 신고한 것일까요? 내일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것일까요? 벌금을 내라는 것일까요? 강호의 머릿속은 온갖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강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땅에 파놓은 구덩이를 다시 메워야 했습니다. 노인이 허락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 아버지를 묻을 수는 없었습니다. 삽을 들어 흙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톱이 깨지도록 팠던 구덩이를 스스로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 것 같았습니다. 유골함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젖은 점퍼로 감싸서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온기라도 느껴보고 싶었지만 유골함은 빗물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험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유골함만큼은 절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감싸며 굴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단칸방의 문을 열자 축축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10년째 환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방이었습니다. 강호는 유골함을 방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축 늘어진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오늘도 모시지 못했어요. 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방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야 글씨가 보였습니다. 명함에는 이름 석자와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낯설었습니다. 대기업 같아 보이는 이름이었지만 10년간 병간호만 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어두워진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내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불법 매장 미수로 신고한 것일까요? 그래서 합의금을 요구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벌금을 내게 하려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든 강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합의금도 벌금도 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평생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명함을 쥔 채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장마 때마다 비가 새서 생긴 얼룩이었습니다. 그 얼룩을 바라보며 강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가보자. 가서 무릎이라도 꿇자. 처벌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아버지만큼은 좁은 곳에 가두지 않겠다고 사정해보자.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호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를 향한 마음뿐이었으니까요. 눈이 감겼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이 의식과 상관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아버지였습니다. 등이 굽고 손이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강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호야, 힘들었지. 이제 괜찮다. 아버지 걱정 말고 내 인생 살아라. 강호는 꿈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못 모셨어요. 아직 제대로 된 곳에 못 모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젯밤 산에서 넘어진 상처들이 곳곳에서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로 가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나마 깨끗한 셔츠를 골랐지만 닳고 닳아 색이 바랜 것이었습니다. 바지도 무릎이 해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신발은 어젯밤 진흙투성이가 된 그것뿐이었습니다. 물로 대충 씻어냈지만 밑창이 닳아 뒤꿈치가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10년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꼭 좋은 데 모실게요. 약속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비가 남은 돈의 대부분이었지만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호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혼자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호가 예상했던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외벽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고 정문 앞에는 거대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기업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명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산에서 만난 노인이 이런 곳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혹시 주소를 잘못 적어준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골려주려고 장난을 친 것일까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자 넓은 로비가 나왔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반들반들하게 빛나고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모두가 세련되고 깔끔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강호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다른 옷, 해진 신발, 초췌한 얼굴. 오가는 사람들이 슬쩍 그를 쳐다보고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호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강호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분을 찾아왔다고, 어제 오라고 하셔서 왔다고. 여직원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직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여직원이 다급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론가 연결하더니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강호는 그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직원의 태도가 급격하게 공손해진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여직원이 일어나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라며 강호를 안내했습니다. 강호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강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상층이었습니다. 넓은 복도가 펼쳐져 있었고 끝에 거대한 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강호를 그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사라졌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그 말이 강호의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무슨 회장입니까? 누구 말입니까? 문이 열리고 넓은 사무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등지고 거대한 책상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호통을 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등산복 대신 양복을 입고 지팡이 대신 만년필을 들고 있을 뿐 그 날카로운 눈매는 똑같았습니다. 강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거칠지 않았습니다. 낮고 무거웠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왔구만. 앉아. 강호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강호의 손과 신발을 훑쳤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굳은 살 박힌 손, 밑창 다른 신발을, 그리고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강호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름을 묻는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탓이었습니다. 어젯밤 산속에서 호통을 치던 그 노인이 이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라니, 등산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던 그 노인이 이 넓은 회장실의 주인이라니,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노인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네. 강호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강호는 조심스럽게 걸어가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닿자마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이 강호의 얼굴, 손, 옷차림을 하나하나 훑쳤습니다. 마치 사람을 읽어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강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남의 땅에서 벌인 일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강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10시간. 강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자네가 산에 들어간 시각부터 내가 자네를 발견한 시각까지 10시간이야. 비가 쏟아지는 밤에 10시간 동안 산속을 헤맸다는 거지. 강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아니 회장이 자신의 행적을 조사했다는 것을.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경비 카메라 기록을 확인했네.
산 입구에서 자네가 찍혔더군. 저녁 8시쯤이었어. 그리고 내가 자네를 발견한 게 새벽 2시. 그 사이 6시간 동안 자네는 뭘 했나?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그래도 아버지를 모실 곳을 찾아 산을 헤맸습니다. 느티나무를 찾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 의존해 더듬더듬 찾아다녔으니까요. 강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실 곳을 찾았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밤중에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 너머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거대한 빌딩의 주인답지 않게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본 채로였습니다. 나한테 자식이 셋 있네. 강호는 고개를 들어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큰 놈은 47이고 둘째는 44, 막내딸은 41야. 다들 멀쩡하게 컸지. 대학도 보내주고 사업 미천도 대줬어. 부족한 거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네. 회장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놈들이 내 선산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인지 아나? 7년 전이야. 어미가 죽던 해지. 그 뒤로는 명절에도 안 와. 기일에도 안 와. 전화 한 통 없어.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이 몸을 돌려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며칠 전에 큰 놈한테 전화가 왔어. 아버지 건강은 어떠시냐? 식사는 하셨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 첫마디가 뭔지 알아?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산 땅을 팔 생각 없느냐고 묻더군. 회장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개발이 들어오면 시세가 오를 거라면서 미리 처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상 묘가 있는 땅을 팔아버리자는 거야. 그게 자식 입에서 나온 말이야. 강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심정이 어떨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창가로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놈들이 뭘 할지 뻔해. 장례식 끝나기가 무섭게 유산 싸움을 할 거야. 선산도 팔아버릴 거야. 조상묘도 어디론가 옮겨버리겠지. 아니, 그냥 파헤쳐버릴지도 몰라. 회장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젯밤 산속에서 호통치던 노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그림자 같던 사람이 지금은 쓸쓸한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평생을 일했네.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 빌딩도 저 아래 보이는 공장도 다 내가 만든 거야. 근데 뭐가 남았나 싶어. 회장이 고개를 돌려 강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산더미처럼 있는데 진짜 자식은 한 놈도 없어. 그 순간 강호는 회장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외로움이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책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지 않고 강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강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 좀 보자. 강호는 어리둥절했지만 시키는 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이 강호의 손을 들어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거칠게 갈라진 손가락 마디, 어젯밤 삽질을 하다 생긴 상처 위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톱도 깨지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이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손이구먼. 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이 강호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 옆에서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자네가 어젯밤 무릎 꿇고 빌 때 내가 뭘 느꼈는지 아나?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러웠어. 그 말에 강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럽다니요. 무엇이 부럽다는 것입니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버지를 모실 땅 한 평 없는 자신이 부럽다니요.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은 아버지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자식이 있다는 게 부러웠어. 비 맞고 흙탕물에 뒹굴고 손에 피 흘리면서도 아버지를 놓지 않는 그 마음이 내 자식들한테는 평생 못 받을 거라는 걸 알거든. 회장이 봉투를 강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 강호는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선뜻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으라니까 받아.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봐. 강호는 봉투의 입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여러 장과 작은 봉투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도 보였습니다. 강호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한 문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읽자 눈에 익은 단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등기, 권리, 이전, 그리고 면적, 500평? 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자네가 구덩이를 파던 그 땅이야. 느티나무 주변 500평. 그 땅의 등기 권리를 자네 이름으로 넘긴다는 서류야. 강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들은 것입니까? 땅을 준다는 것입니까? 500평을요. 작은 봉투도 열어봐. 강호는 작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강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억 원. 강호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못 받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이 강호의 말을 잘랐습니다. 편지도 읽어. 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에서 접힌 편지를 꺼내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회장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사람이 쓴 듯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젊은이, 자네 같은 효자가 내 땅에 아버지를 모셔준다면 그곳이 바로 명당이다. 강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만 벌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무릎에 앉혀본 기억이 없다.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이 손에 꼽힌다. 아내가 아플 때도 회사 일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틀렸더군. 내 자식들은 돈만 알게 됐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갑만 보게 됐다. 그게 다 내 탓이다. 내가 그렇게 키운 거다. 강호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회장의 고백이 너무 솔직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후회가 글자마다 묻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어젯밤 자네를 보면서 생각했다. 진짜 자식은 피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라고. 돈 한 푼 없어도 병든 아버지를 10년 동안 돌보고 비 오는 밤에 산을 헤매면서까지 편히 모시려는 그 마음.
그게 효도라는 거다. 그게 진짜 자식이라는 거다. 내 자식들은 내가 죽으면 유산 싸움만 할 거다. 선산도 팔아버릴 거다. 그러느니 차라리 자네 같은 사람한테 주고 싶다. 자네라면 그 땅을 지킬 거라고, 아버지 묘를 정성껏 돌볼 거라고 믿는다. 수표는 빚 갚는 데 쓰게, 남은 돈으로 번듯한 비석도 세우고 자네 인생도 다시 시작하게. 부디 잘 살아라. 그리고 가끔 내 선산에 올 때 내 부모님 묘에도 술 한 잔 올려다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회장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호는 편지를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그냥. 강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화가 났어. 남의 땅에 몰래 뭘 묻으려는 놈이라고 생각했지. 회장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자네 손을 봤어. 삽질로 피 흘리면서도 유골함은 꼭 껴안고 있더군. 그 순간 알았어.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강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가 죽어도 그렇게 안 할 거야. 울지도 않을 거야. 장례식장에서 서류 들고 싸우겠지.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계산하겠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복받은 거야. 저런 자식을 뒀으니. 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강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게. 절받을 만큼 대단한 일한 거 아니야. 강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회장이 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한테 해줄 건 하나밖에 없어. 그 땅에 아버지 모시고 가끔 내 부모님 산소에도 들러주게. 그거면 돼.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온 마음을 담아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등기 이전은 내 법무팀에서 다 처리해 줄 거야. 자네는 서명만 하면 돼. 그리고 회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언가를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네 앞으로 뭘 할 건가? 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앞날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것만 생각했지 그 후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면 말하게. 내 밑에서 일할 수 있어. 아버지 산소 가까이에서 살면서 자네 인생도 다시 시작하게. 강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자리까지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땅만 해도 돈만 해도 이미 너무.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과분하고 뭐고 없어. 내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회장의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내 선산을 지킬 사람이 필요해.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그 땅을 팔아버릴 거야. 하지만 자네가 거기 있으면 다르지. 자네 아버지도 모셔져 있으니까. 자네가 그 땅을 지킬 거 아니야. 강호는 그제야 회장의 속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단순히 베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산을, 부모님의 묘를 지켜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로 이어진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노인이 마음으로 이어진 효자에게 희망을 건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산소도 회장님, 부모님 산소도 제가 목숨처럼 모시겠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됐어. 회장이 비서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이 친구 데리고 선산에 가봐야겠어. 강호는 놀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모실 자리를 같이 보자고. 어디가 바람 잘 들고 햇볕 잘 드는지. 내가 그 산을 50년 넘게 다녔으니까 나보다 잘 아는 사람 없어. 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모실 땅 한 평 없어 남의 산에 몰래 묻으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500평의 땅 주인이 되고 1억 원을 손에 쥐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꿈보다 더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가세. 아버지 유골함 가지러.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버지, 드디어 좋은 곳에 모실 수 있겠어요. 강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바람 잘 불고 햇볕 잘 드는 곳에, 평생 좁은 곳에만 계셨던 아버지를 이제는 탁 트인 곳에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고 먼저 나갔습니다. 강호가 뒤따랐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비서들이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 둘과 고급 핸드백을 든 중년의 여자 하나, 회장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앞장서서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땅을 넘긴다고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겁니까?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호는 옆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비서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고 회장의 세 자녀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큰아들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47이라는 나이답지 않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큰아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뒤따라온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똑같이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강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 거지 같은 놈이 뭔데 우리 땅을 가져갑니까? 강호는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거지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옷에 해진 신발, 초췌한 얼굴, 이 으리으리한 빌딩에서 자신은 분명 거지나 다름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큰아들보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도끼는 더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선산 500평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증여한다고요. 그것도 수표 1억까지 얹어서.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신 겁니까? 막내딸이 끼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빠들, 아버지 정신 감정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 사기당한 거예요. 저런 놈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잖아요. 그녀는 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형적인 효도 사기꾼이네. 외로운 노인한테 접근해서 재산 뜯어내는 수법. 뉴스에서 봤어요. 이런 거. 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기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을 뿐인데 돈을 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큰아들이 회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저 사람 사기죄로 고소하고 증여 무효 소송 들어갈 겁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치매. 그 말에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치매? 큰아들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기록 보면 초기 인지 장애 소견이 있잖아요. 그거 근거로 증여 무효 소송 넣으면 돼요. 아버지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속아서 서명한 걸로 주장하면. 회장이 손을 들어 큰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 온 거냐? 아버지 재산 지키러.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쓸쓸함은 깊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재산인데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올 건데 왜 남한테 줍니까? 막내딸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저 사람이 뭔데요? 강호는 그 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강호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남매가 동시에 강호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도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호가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 서류와 수표가 든 그 봉투를 저는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을 뿐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강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봉투를 내려놓는 것은 아버지를 좋은 곳에 모시겠다는 희망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요, 역시 사기꾼이에요. 들키니까 꼬리 내리잖아. 그 말에 강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이 살았는데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래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모욕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회장이 천천히 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강호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강호는 놀라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도로 강호의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자네 거야. 누가 뭐래도.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몸을 돌려 자녀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언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봤냐? 세 남매가 움찔했습니다. 회장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전화한 게 언제냐? 안부 전화 말고 돈 얘기 말고 그냥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적이 있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산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절 한번 올린 게 언제냐?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어미가 죽은 날 장례식장에서 뭘 했는지 기억하냐? 빈소에서 유산 얘기를 하더구나. 엄마 시신 앞에서 누가 집을 갖고 누가 땅을 갖고 그 얘기를 하더구나. 막내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큰아들만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다. 내 자식들한테 아버지는 없구나. 그냥 돈주머니구나.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다 마른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산에 혼자 다녔다. 너희한테 기대하는 거 포기하고 혼자 어미 산소 돌보고 혼자 술 한잔 올리고 7년을 그렇게 살았다. 강호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회장이 강호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났어. 비 오는 밤에 아버지 유골함 안고 남의 땅에 몰래 묻으려고 왔어. 손에서 피 흘리면서 무릎 꿇고 빌면서 세 남매의 시선이 강호에게 쏠렸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는 뭐가 있었는지 아냐? 아무것도 없었어. 돈 한 푼 없었어. 그래도 아들이 10년 동안 돌봤어. 직장도 때려치우고 빚더미에 앉아서도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어.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자식이야. 돈 없어도 힘들어도 부모 곁을 지키는 게 자식이야. 너희처럼 재산 타령이나 하는 게 자식이 아니야.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친자식이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요. 저런 남을 믿으시겠다고요?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피가 뭐냐? 피가 다냐? 그 웃음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피가 섞인 자식이니까 믿어도 된다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그런데 아니더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있어. 마음이야. 진심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 자식들보다 더 부모를 알아. 둘째 아들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시게요? 저 사람을 양자로 들이시게요? 저희 대신 저 사람한테 재산 다 주시게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라. 더 볼 것도 없다. 큰아들이 발끈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는 못 갑니다. 법적으로.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법적으로 하고 싶으면 해라. 소송 넣고 싶으면 넣어라. 어차피 너희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세 남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에서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단호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막내딸이 돌아서며 쏘아붙였습니다. 두고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세 남매가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본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갑자기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강호는 조심스럽게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한테 꼴 보기 싫은 것 보여줬군. 강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회장의 곁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거야.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거든. 사랑은 안 주고 돈만 줬어. 그러니까 돈만 아는 자식들이 된 거지. 그 말에는 뼈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한 빌딩의 주인도 결국은 외로운 노인일 뿐이라는 것을. 회장실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고 강호는 소파에 걸터 앉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깥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까 있었던 일의 파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가족끼리 이렇게 되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네 때문이 아니야.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거였어. 자네가 없었어도 마찬가지야.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까 그놈들 얼굴 봤나? 아버지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어. 재산 빼앗길까봐 두려운 눈이었어. 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내가 쓰러져도 병원에 올 놈들이 아니야. 내가 죽어야 올 놈들이지. 상속 서류 들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75년을 살았는데 뭘 위해 살았나 싶어. 강호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노인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호가 계속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뭘 위해 살았나 모르겠다고. 강호 너 하나 키운 것 말고는 한 게 없다고. 강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 키워주신 거, 그게 제일 대단한 거라고.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컸겠냐고. 회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 듣고 우셨어요. 펑펑 우셨어요. 다 큰 아들 앞에서.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강호야, 내가 있어서 살았다고. 내가 있어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다고. 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부모한테 자식이 얼마나 큰 힘인지. 자식이 부모 바라보는 마음, 그게 부모한테는 전부라는 거.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감정이 물결쳤습니다. 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자녀분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중에는 후회하실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알게 되실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지.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아요. 저도 후회가 많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더 많이 안아드릴걸.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씀드릴걸. 그런 후회가 매일 들어요.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셨을 거예요. 제 마음을. 말 안 해도 티 안 내도 다 아셨을 거예요. 회장은 강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러움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빛이.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어떤 분이셨나? 강호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분이셨어요. 특별한 거 하나 없으셨어요. 평생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번 돈은 다 저한테 쓰셨고 본인은 늘 굶으셨어요. 강호의 눈앞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제가 라면 먹고 싶다고 하면 아버지는 국물만 드시고 면은 다 저한테 주셨어요. 배고프지 않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국물이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버지도 배고프셨다는 거. 그냥 저한테 더 먹이고 싶으셨던 거라는 거. 회장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강호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대학 못 간 거 아시죠? 돈이 없어서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평생 미안해 하셨어요. 당신이 무능해서 자식 공부 못 시킨다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대학 얘기 안 꺼냈어요. 아버지 가슴에 못 박는 것 같아서. 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한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어요. 돈 많은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제 아버지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말에 회장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75년간 쌓아 올린 벽 같은 것이 와르르 허물어졌습니다. 회장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강호는 당황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회장이 손을 내리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볼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네.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회장님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나한테 준 게 더 많아. 회장이 강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알았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내 자식들이 저렇게 됐는지. 강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나도 자네 아버지처럼 했어야 했어. 돈을 줄 게 아니라 마음을 줬어야 했어. 시간을 줬어야 했어.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네. 자네가 가르쳐 준 거야. 강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내 아들하면 안 되겠나? 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양자로 들이자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어쩌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회장이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진짜 자식이 되어주게. 가끔 얼굴 보여주고 가끔 밥도 같이 먹고 내가 쓰러지면 병원에도 와주고 그것만 해주면 돼.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거라면 제가 어떻게 마다하겠습니까?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쓸쓸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 말에 강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세상에 혼자라는 외로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러움,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회장은 강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다독이듯이 울어라. 울고 나면 나아진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강호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아버지 모시러. 강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아버지 모시기 딱 좋은 날이야.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며칠간 내리던 비가 그치고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이세요? 오늘 좋은 곳에 모셔드릴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그런 곳에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생겼어요. 아버지처럼 따뜻한 분이에요. 강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회장이 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뭘 그렇게 웃나?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버지 생각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버지셨겠군. 자네 같은 아들을 뒀으니. 강호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네.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비석을 세우고 빚을 갚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강호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선산의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아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잔디 위에 번듯한 비석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언제나 싱싱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만수 지며 평생을 묵묵히 살다 가신 아버지, 이제 바람 부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 그 비석 앞에 두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지팡이를 옆에 둔 노인이었습니다. 강호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막걸리 한 병과 종이컵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호가 막걸리를 따라 비석 앞에 한 잔 올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바람도 시원하고. 강호의 목소리는 1년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떨리거나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편안했습니다. 회장도 강호 옆에서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 아드님 잘 키우셨소. 덕분에 나 같은 늙은이도 아들 하나 얻었구려. 강호가 회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1년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가 생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강만수 씨가 대답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정성껏 조성한 후 강호는 회장의 제안대로 선산관리 총책임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막노동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장을 입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강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배우라고, 못하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듯이. 강호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선산관리뿐만 아니라 회사 일도 조금씩 익혀나갔습니다. 타고난 성실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처음에 그를 의심하던 직원들도 점차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빚을 다 갚은 것이었습니다. 10년간 아버지 병원비로 쌓인 빚, 한때는 평생 갚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빚을 1년 만에 모두 청산했습니다. 빚을 다 갚은 날 강호는 아버지 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빚쟁이 아니에요.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이 강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뭐 생각해?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서.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꿈 아니야. 자네가 만든 거야. 자네 진심이 만든 거야. 강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유골함을 들고 떠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장님, 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요즘 어떠세요? 회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풀렸습니다. 예전처럼 씁쓸하거나 분노에 찬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연락 왔더군. 며칠 전에 강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큰 놈이 전화했어. 처음에는 또 무슨 재산 얘기인가 싶었지. 회장이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그냥 얼굴 보고 싶다고. 강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행이네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또 무슨 속셈인지. 하지만 회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줘보려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저놈들도 안 바뀔 테니까. 강호는 회장의 프로필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보다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밝아져 있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회장님 자녀분들도 결국은 후회하셨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거.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 보면서 많이 생각했거든. 나도 저놈들한테 마음을 안 줬으니까 저놈들도 나한테 마음을 안 준 거라고.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 내밀어 보려고. 늦었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고. 회장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희망이 반반 섞여 있었습니다. 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될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회장이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내 자식들보다 더 자식 같은데? 그 말에 강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은혜를 갚고 있을 뿐이에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 같은 거 없어. 자네는 자네 몫을 한 거야. 아버지 모시고 산소 돌보고 이 늙은이 말벗해주고 그게 다 자네 진심이야. 강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울음보다 웃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느티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그늘이 춤을 추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보자. 우리 부모님 산소에도 가봐야지. 강호도 일어나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아직 그 정도는 혼자 걸을 수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묘에서 회장 부모님 묘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걸으면서 강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밤에 헤매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때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산이 명당인 건 알지?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이 산은 기운이 좋다고. 여기 묻히면 후손이 잘 된다고. 강호도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히 공기가 맑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강호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명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자식이 정성껏 돌보면 거기가 명당이야. 자식이 안 오면
아무리 좋은 터도 명당이 아니야. 회장이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복 받은 거야. 자네 같은 자식이 돌보니까 저기가 천하 명당인 거야. 강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뭘, 사실인 걸 말한 것 뿐이지.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회장 부모님의 묘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강호가 관리한 덕분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묘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강호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강호는 회장의 곁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생전에 제대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돈 번다고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얼굴 한번 못 보여드린 거 죄송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자주 올게요. 그리고 좋은 사람 데려왔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 어머니 산소도 같이 돌봐줄 거예요. 회장이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호가 앞으로 나서서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라고 합니다. 회장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 산소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회장이 강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됐어. 그 마음이면 충분해.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는 강호가 1년 전 임시로 묵었던 단칸방 대신 작지만 깔끔한 집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선산관리인 숙소로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같이 먹지.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차려드릴게요.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 요리 솜씨 아직 멀었어. 오늘은 내가 시켜줄게. 맛있는 거로. 강호가 웃었습니다. 회장도 웃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산과 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강호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밤 아버지 유골함을 안고 산을 헤매던 그때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곁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있었습니다. 강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보이세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잘하고 있다. 강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회장이 강호의 등을 툭툭 쳤습니다. 뭘 그렇게 하늘을 봐?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아서요.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웃고 계시겠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으니. 두 사람은 나란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새가 울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호는 아버지 묘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또렷할 때 써둔 편지였습니다. 강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곁에 없겠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했다. 내가 아버지한테 해준 거 다 기억한다. 새벽에 기저귀 갈아주던 거, 따뜻한 미음 떠먹여주던 거, 등 두드려서 재워주던 거, 다 기억해.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아버지한테 다 해줬다. 그게 늘 미안했다. 강호야,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아버지 걱정 말고 내 행복 찾아라. 그게 아버지 소원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강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 행복해요. 이제 진짜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강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는 강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둘이 함께 회장의 자녀들을 만나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강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비됐나?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시죠. 두 사람은 나란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선산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강만수 씨의 묘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결국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진심이 회장을 만나게 했고 회장을 향한 진심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던 강호였지만 그의 효심은 천금보다 값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명당이었습니다. 땅이 명당이 아니라 마음이 명당이었습니다. 차가 굽이진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호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